근데 이 현실주의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석기시대의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힘이 곧 정의인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 정글이 그렇게 적자 생존만으로 이루어질까요? 실제 정글에서는 수많은 동식물, 균류, 세균까지도 협력을 하고 공생을 합니다. 만약에 정글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협력을 포기하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면 그 정글에 있는 모든 생물이 순식간에 죽을 겁니다. 정글의 법칙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공생과 협력이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다시 사피엔스의 능력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협력하는 단위를 계속적으로 더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중국은 산업혁명을 늦게 알아챈 탓에 굴욕의 시기를 보냈어야 했죠. 홍콩을 빼앗기고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고 했던 게 바로 그 때문이었죠. 그래서 2017년에 중국 정부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중국의 이론, 기술, 응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어서 2017년 9월에 러시아의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전 인류의 미래다. 또 2018년에는 인도 모디 총리는 데이터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통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 결국에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변한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는 무엇을 갖게 될까요? 저자는 세계 지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한국의 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장군, 경영자의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전송한 문자, 검색 내역, 병, 성관계, 농담, 뇌물까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한국은 과연 독립국가일까요? 데이터 식민지는 아닐까요? 그게? 이 식민지라는 것, 19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식민지들이 생겨났었죠. 벨기에나 영국 같은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국가는 일반적으로 보통 원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국가는 영국에 면화, 원자재를 수출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로 만들어서 반대로 이집트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사용한 겁니다. 싸게 원자재를 공급해오고 그것을 팔 수단으로 식민지를 사용한 거죠. 데이터 시대에서도 식민주의에서 일어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AI의 원재료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AI를 만들려면 사진 같은 게 필요하죠.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 국가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플랫폼으로 틱톡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으로 고양이 사진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고양이 사진으로 고양이 인식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리고 나서는 그 알고리즘을 다시 식민지에 팔 겁니다. 정확하게 19세기 일어난 일과 똑같은 거죠.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 같은 것도 되겠죠. 우리가 공유한 많은 사진들로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인공지능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과 미국이 그런 수익의 70%를 가져갈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다시 냉전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전 냉전 시대에는 실제로 철로 장막이 만들어졌지만 이 철이라는 것은 철도, 실제로 우리가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철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철의 장막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실리콘 장막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라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 장막의 건너편의 정보에 접근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틱톡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의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은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게 AI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AI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반면에 미국은 기업의 부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를 중요시 여기죠. 이런 가치관 차이 때문에 두 진영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고 미국에서 틱톡이나 바이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경계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지금 점점 분리되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고 있죠. 미국은 화웨이의 5G 인프라를 사용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기업인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죠. 또 바이든 때 시작한 거지만 트럼프도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계속 규제를 하고 있죠. 실제로 멀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도 분리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분리되고 이렇게 장막이 생기고 나뉜 상태가 지속되면은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이념, 다른 정체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와 정신 같은 문제를 예로 한번 볼까요? 초창기 기독교는 정신보다도 육체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죽은 후에 몸없는 존재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살아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4세기 이후의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어떤 사악한 물질적 육체 안에 갇힌 선한 비물질적 영혼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육체로 부활하는 것에 환상을 품지 않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논쟁이 21세기에도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물리적인 현실에 존재하는 몸과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정체성, 아바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될까 하는 문제죠. 만약에 미국 사회가 물리적 육체와는 별개로 디지털에서는 다른 성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육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AI를 인격체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이런 논쟁에 있어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육체를 무시하고 온라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인간을 정의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면 어떨까 하는 문제죠. 지금도 미국과 중국은 인권에 대해서 많은 언쟁을 하죠. 신장 위구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미국이 많이 중국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 해도 이런데 만약에 AI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가상현실이 등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면은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이까지 가면은 미국 사람은 아예 중국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전쟁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면은 상대방도 반드시 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다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사이버 공격에서의 공격은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모르게 공격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복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사피엔스의 능력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협력하는 단위를 계속적으로 더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 단위에서, 그 다음에 부족 단위, 그 다음에는 국가 단위, 그 다음에는 UN 이런 식으로 계속 협력 단위를 늘려왔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 공통된 신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신화 덕분에 그들을 우리로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세상이 중국과 미국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이유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계주의를 거부하고 애국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세계주의와 애국주의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중국은 백신을 개발 못했는데 미국은 백신을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애국주의를 위해서 이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미국산 백신을 쓰지 않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애국주의일까요? 그게 아니죠. 미국 백신을 받아들여서 중국 국민을 살려야지 그게 애국주의겠죠.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때는 협력하는 것이 애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딱 잘라서 애국주의와 세계주의가 반대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현실주의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석기시대의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힘이 곧 정의인 정글의 법칙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 정글이 그렇게 적자 생존만으로 이루어질까요? 실제 정글에서는 수많은 동식물, 균류, 세균까지도 협력을 하고 공생을 합니다. 만약에 정글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협력을 포기하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면 그 정글에 있는 모든 생물이 순식간에 죽을 겁니다. 정글의 법칙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공생과 협력이라는 거죠. 인간이 적자 생존을 위해서 호전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 사피엔스에서 말했다시피 협력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죠. 최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장기적 역사에서 관찰되는 가장 분명한 패턴은 상시적인 분쟁이 아니라 협력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 10만 년 전 사피엔스는 무리 수준에서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수천 년에 걸쳐 우리는 낯선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을 찾았다. 실제로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국가는 옆에 국가를 정복하고 파괴하려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국방비를 보면 알 수 있죠.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약 50%에서 75%를 국방비로 썼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약 60%를 썼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예산의 약 77%를 군비로 썼고 독일은 91%를 군비로 썼습니다. 러시아는 48%, 영국은 49%, 미국도 47%를 군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은 69%, 미국도 71%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21세기 초 전 세계의 평균 군사비 지출은 약 7%에 불과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미국조차 13%를 사용했죠. 그런데 또 아주 최근 상황을 보면 또 다르죠.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약 30%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유럽도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수출하는 국방 관련주는 주가가 굉장히 좋죠. 최근에 푸틴 같은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뭔가 이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푸틴 같은 지도자도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최상위 포식자는 독재자나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팔렌티어 같은 회사들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팔렌티아가 미국 국방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오사마 빌라덴도 잡고 그런 것을 했죠. 그것이 더 발전하다 보면은 권력이 그런 알고리즘에게 더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자꾸 전쟁을 하면은 오히려 자신도 잡아먹힐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어쨌든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기술은 그 자체로 어떤 재앙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인간이 개입을 하죠. 그런데 개입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인쇄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지만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를 보면은 냉전으로 가고 분단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피엔스에서 인류의 능력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죠.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또 어떤 같은 신화를 만들어내서 협력할지도 모르죠. 또는 외부의 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외계인이 지구로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도 협력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AI를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저자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규제할 법률을 만들고 자정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더 해볼까요? 사피엔스의 주요 내용은 사피엔스가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 넥서스에서는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진실 추구와 질서 유지.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과정에서 딜레마가 발생을 하죠. 과도한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은 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면 종교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반대로 과도한 질서 추구는 진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종교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진실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두 기둥은 관료제와 신화입니다. 관료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국의 법 같은 것이 되겠고요. 신화는 단군신화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질서를 추구하는 두 기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은 보통은 진실 추구보다 질서 추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과정에서 진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시되는 상황, 그런 것을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순진한 정보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자유정보시장이 이 오류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쇄술은 자유정보시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마녀사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 역시 이 자유정보시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로힝야족을 학살하는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보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반면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로힝야족 학살 사건 같은 게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힘을 빌려서 대화를 해서 규제를 만들고 자정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류 역시 인정해야 될 겁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성경은 아직도 여성을 혐오하는 입장이죠. 반면에 오류를 인정한 미국 헌법은 수정을 통해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를 알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AI가 법이나 경정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오류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AI는 어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완벽하게 배제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류를 바로잡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견제기관도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민주주의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퓰리스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정장치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법원과 언론은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런 것을 폐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도 막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민주주의가 붕괴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가 붕괴된다면 자정장치가 없어질 것이고 규제기관을 못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게 유발 하라리의 경고였습니다. AI 시대에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인류에게 주의를 하라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책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빅테크나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AI의 긍정적인 측면만 많이 봤었습니다. AI를 인쇄혁명에 비유하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CEO죠.
그 사티아 나델라의 말을 듣고 많은 부분 납득이 되었었죠. 인쇄혁명은 누구나 책을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게 해줘서 정보가 대중화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 개인이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일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그리고 인쇄술처럼 이제 AI가 인간에게 도움을 줘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저도 간과했던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정보가 아주 많아지면은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가 이후에 오긴 왔지만 마녀사냥도 같이 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은 얼마 팔리지 않았지만 마녀의 망치라는 책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두 번째 간과했던 사실은 인쇄술과 AI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AI는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조회수를 위해서 분노라는 것을 퍼뜨리자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AI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라는 것이 힘들겠지만 저울을 진실 쪽에 맞추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실이 무시되고, 진실이 무시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질서 역시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책을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 또는 기업인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책에서는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지만은 실제로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유발 하라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유토피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제시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이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의 밝은 면을, 좋은 부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책만 보고 너무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읽으시면 좋겠지만은 다른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사티아 나델라의 히트 리프레시라는 책에 인공지능이 어떤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만들어 올 것인가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길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